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민법 연습 2 제6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급 계약하고 조합 계약하고 임치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급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도급 계약의 쟁점 중에 첫 번째 쟁점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원시 취득을 하죠.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소유권을 도급인한테 귀속시키고 그런 합의가 있었고 이제 건축 허가를 도급인 명의로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도급인한테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 또는 이제 원시 취득한 자, 이 원시 취득한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는 게 아니라 건축에 이제 소유권 원시 취득자가 있는데 원시 취득자가 자신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한 자가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소비대차 계약상에 이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고 이제 기존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어쨌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귀속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해서 정산을 하든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와 임대 이제 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제 건물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의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당연히 양도담보권을 먼저 취득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즉 원시 취득자가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자이고 그리고 채권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이걸 정산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의 점유자한테 양도담보권자가 인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소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이고 병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 이 경우에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인 건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명의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갑은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지만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청산 절차를 거치기까지 갑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여전히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이 아니라 을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관련해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 이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대한 법률 관계를 조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작물 공급 계약이 있는데 이 제작물 공급 계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요. 도급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대체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대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매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작물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전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즉 공정이 완료됐다는 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공정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능을 갖추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급계약에서의 담보책임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죠. 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첫 번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요. 하자로 인한 가치 하락분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자 보수할 때 손해배상엔 두 가지가 있죠. 하자 보수를 위한 보수 비용이 손해배상에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치 하락분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자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비용 자체가 손해가 되고 이것이 원칙적인 손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거니까 하자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겠죠. 자,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자 보수 비용에 가름하는, 즉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법원이 하자 보수를 인용할 건지 인용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하자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역시 또 하자 보수 청구를 인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서 하자가 중요한지 또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하자가 중요하고 중대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배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리한 다음에 도급인의 하자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엔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련돼서 손해배상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의 배상과 보수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하자 이제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보수만큼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인데 보수가 1억이라고 한다면은 1억 전체를 다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0만 원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과실, 채권자의 과실, 뭐 피해자의 과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없는데, 하지만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도급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과실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 일수에 따라서 어떤 지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지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이니까 이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경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의 해제인데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 건물이나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일단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하자가 있더라도 해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급계약도 해제가 가능하지만은 건물이나 기타 토지의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지연이라든지 공사가 지체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완공 이전에는, 완공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데, 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원상회복이 사회 경제적 손실을, 뭐 중간에 이렇게 20층짜리 빌딩을 짓기로 했는데 10층까지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절반이라도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가 되고, 이제 요 10층까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기성고, 이미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비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 기성고를 지급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이 건물 전체를 짓기 위한 공사 대금이 있겠죠. 공사 대금이 있는데 요 10층까지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제 요 10층까지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때 20층까지 전체를 다 올리기 위해서 들어갈 예상되는 비용, 예상 총 비용. 뭐 예를 들면은 공사 대금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10층까지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7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층 요 위층까지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전체 들어갈 비용이 14억으로 예상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 기성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들어갈 공사 비용과 그 다음에 10층까지 들어간 공사 비용의 비율이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14분의 7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억의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10층까지 짓기 위해서 7억이라는 비용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7억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10억에서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 즉 5억에 대해서 이제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관계인데요. 자, 하자 보수 청구권과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하는 것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사대금과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즉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인 경우에, 을이 당연히 이제 수급인이니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겠죠.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도급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이 손해배상 채권이 이제 하자가 발생한 게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이게 양도된 이후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나중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명확하기 때문에, 비록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이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상계의 제한 부분에서 상계가 제한되는, 뭐 지급금지가 되거나 양도 후에 상계 적상 상태, 상계를 할 수 있냐 여부가 문제가 될 때, 그럴 때 뭐 이제 그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 상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지급금지된 경우, 즉 이제 압류된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비록 지급금지 이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와 같이 관련해서 상계 제한의 경우 법리가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도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계 부분 공부하면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쪽 부분에서 이 상계 제한에 관한 법리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요 도급 계약에서 하자 보수 청구권과 그 다음에 이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불가능한데,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결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다음에 또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단순히 하자만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동시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즉 자신의 이행 거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달라지잖아요. 뭐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안 되겠죠. 이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을 텐데, 하자가 하자 보수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이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와 대금 지급을 동시행 관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 사이에는 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항변은 허용되지 않고요. 손해배상 채무가 있기 때문에, 얼마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또는 하자 보수를 해줄 때까지는 내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동시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변제기가 서로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가 없는 채권 채무라고 보는 거죠. 서로 변제기가 동일하게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보다 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자로 인한,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그 변제기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없겠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채권이 동시행 관계이니까 서로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가 없는 채권 채무로 바뀌면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했겠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되고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액과 공사대금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더 넘어서 사실상 이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제 공사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몇 층까지 건물을 건축하면은 거기서 전체 공사대금에서 얼마를 주고 뭐 예를 들면 20%를 주고 그 다음에 몇 층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또 20%를 주고 이런 식으로 기성고에 따라서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이제 요 20%의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공사대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 1층까지 완성하면은 2천만 원을 주고 2층까지 완성하면 2천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20% 이제 그 한정되지 않고 다른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즉 이제 요 2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각 층이 완성될 때마다 2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자는 요 1층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은 그 1층 부분에 대한 하자를 가지고 이 2층 부분까지 완성한 이 기성고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성고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 다른 단계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해서 현재 단계에서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성고에서 나눠서 주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모두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계약에 의해서 조합체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조합체라고 하는 건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모두 다 조합원들에게 귀속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합 같은 경우를 뭐 법인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법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하지만은 민법상 조합 계약은 조합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체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고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조합 계약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조합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계약은 당사자가 여러 명이서 이제 조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고 오로지 당사자가 이제 조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탈퇴를 하거나 조합원 스스로 나가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시키거나 또는 조합 자체를 해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합을 해산하게 되면 이제 사업 자체가 동업관계 자체가 종료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조합관계가 종료될 뿐이지 조합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조합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사표시에 하자를 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탈퇴나 제명이나 해산에 의해서 조합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업무 집행인데요. 이제 조합의 통상사무 같은 경우는 각 조합원이나 업무집행 조합원이 단독으로 통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식점 같은 영업을 하기로 했다. 이런 영업을 하는 통상적인 그런 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의 사무 중에 특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업무집행 조합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제 특별사무, 조합원 특별사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은 이제 원칙적으로 특별사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이 특별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사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 중국집을 영업하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파는 것, 이거는 조합재산을 처분 변경하는 거지만은 특별사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사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조합원이 각자가 짜장면 한 그릇을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 이런 통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사무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조합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이 특별사무에 대한 내용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합계약에서 특약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재산을 처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조합원들이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조합재산을 판다는 것, 매도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과반수로서 이제 이 특별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그 민법에서는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규정과 요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들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특별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집행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 자체는 모든 조합원들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대리권이 있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업무집행 조합원의 대리권은 조합 계약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한이 되었지만은 이제 이 제한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대리권이 제한되지만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또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대리권을 제한하느냐, 특정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조합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대리권을 일정 부분 그런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A라는 행위, 이제 금전을 빌린다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업무 집행을 위해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조합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한 대리권은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될 테고요. 그 무권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겠죠. 자, 조합의 대외적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서 손익 분배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할 채무가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실 부담 비율을 알 수 없게 된다면은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할 채권 관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들이 이제 연대 채무를 부담하거나 불가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합 채무 자체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지만은 이게 그 상행위로 인해서 부담하는 그런 채무라든지 또는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합원의 합유물에 대해서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대해서 합유 지분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 분배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조합 동업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수익이 1억이 발생하면은 그 중에 4분의 1은 나의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분배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유 지분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유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합유 지분에 대해서 압류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자, 다만 이런 경우에 조합원이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분의 1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비율이나 아니면 나중에 동업 관계가 종료한 다음에 이제 조합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이런 그 조합 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장래 이익을 배당받을 이 이제 권리라든지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 그러니까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유 재산 자체, 합유물의 자체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합유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한 명이 횡령에 의해서 조합원의 그러니까 피해를 이제 발생시킨 경우에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대해서 합유 지분 자체를 상실한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유물에 대한 합유 지분은 없지만은 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을 상실당하거나 침해당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합원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합 재산 자체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조합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신 판결이라 여기서 특별히 별도로 언급했는데요. 13번 판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판결의 취지를, 요건 사례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은 객관식 지문 같은 걸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조합원이 횡령을 해서 조합원의 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권이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각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온다면은 그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합계약의 종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계약은 탈퇴나 제명이나 해산에 의해서 조합계약 자체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탈퇴가 있는데요. 탈퇴는 나오는 거죠. 자, 2명의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1인 탈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2명에서 1명이 나가니까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 자체가 당사자 조합원들이 서로 일군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즉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하나의 재산인데, 이 조합 관계를 끝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영업이라는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정산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 정산을 하는 대신에 이 영업이 존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2인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거를 조합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조합 관계는 종료가 되지만은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조합을 해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결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해산이 아니라 남은 탈퇴 조합원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을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조합 관계가 해산되지 않도록, 조합이 해산되지 않도록 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인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가 허용되느냐라는 문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청산 절차 없이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 가액이 아닌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서 지분을 산정해 주면 됩니다. 탈퇴의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되고요. 해산의 경우에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그 조합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조합원 1인이 탈퇴를 하더라도 이제 해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탈퇴에 준해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을 산정하고 조합 재산을 정산해 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관계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명이나 해산 등에 의해서 이제 조합 관계가 종료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산 같은 경우에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손익 분배 비율이 아니라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자녀 재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임치 계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치 계약은 이제 임치인이 수취인에게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는 그런 계약을 얘기하겠죠. 자, 임치 계약의 해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자, 기간을 정한 경우든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든지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취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임치인의 손해배상 의무인데요.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해서 수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치인은 수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취인이 그 물건의 하자 또는 성질을 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치계약 관련해서는 예금계약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임치 계약 중에 이제 특수한 계약 형태가 소비임치라고 있습니다. 소비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치인이 수취인한테 물건을 맡기면은 수취인이 그 물건을 일단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동종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형태의 임치계약을 소비임치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금계약이 대표적인 소비임치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행은 이제 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객이 청구를 하면은 예금을 지급하면 되는 형태니까 예금 계약이 대표적인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금 계약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돈을 받아 확인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횡령을 했을 경우, 즉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을 하더라도 이러한 예금계약의 절차가 갖추어졌다면 예금계약은 성립이 되고 예금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예금계약 관련해서는 차고 송금에 관한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 차고 송금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고 송금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이 이제 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예금 채권을 갑이 다른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병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은행과 갑 사이에는 1억 원에 대한 예금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게 잘못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을은 이 1억에 대해서는 을과 예금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자 사이에 원인되는 법률 관계가 없더라도 은행과 은 사이에는 예금 채권, 예금 계약이 성립해서 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인이 차고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하거나 승낙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은행이 만약에 이제 고객이 예금 채권을 갖고 있다.
예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은행은 고객에 대한 채권, 뭐 예를 들면 대출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은행에 대해서 대출금 채권이 있다면은 그 예금 채권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을이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은행이 을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못 갖고 있는 경우에 1억의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1억 원의 예금 채권과 은행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서로 상계해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갑의 돈을 가지고 은행이 을로부터 돈을 받아낸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갑이 이제 이것 때문에 불측에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차고 송금을 인정하고 그 1억을 반환하겠다라고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을의 이제 은행이 을에 대한 예금 채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다 해서 상계를 허용하도록 한다면은 이거는 신의측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을에 대한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제 을이 취득한 차고 송금으로 인해서 취득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은행이 상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을의 채권자인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금 채권을 압류해 버립니다. 자, 이 예금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은 어쨌든 을이 예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해서 강제 집행 절차, 압류 및 뭐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하면 이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그거는 뭐 허용할 수 있겠지만은 을의 다른 채권자가 예금 채권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을의 다른 채권자가 이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은행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은행의 지위가 불이익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의 다른 채권자가 이 대여금 채권 차고 송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은행도 이 1억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상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상계가 허용되는지 복잡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제 차고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을이 예금 채권을 취득할 때 은행이 언제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 같은 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지만 을의 채권자가 이 예금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은행도 을에 대한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인은 1억을 잘못 송금한 갑과 을 사이에는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 명의 예금인데요. 자, 공동으로 예금 채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준합유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동업 이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공동 명의로 예치하고 그 목적 달성 전에는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뭐 이제 주로 분양대금 같은 경우가 이런 약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금 채권이 분할적으로 귀속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준합유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공동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분할 채권, 예금 채권에 대해서 분할 채권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그 각각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관리 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제 분할적으로 귀속된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 예금
실명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이제 실명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예금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돈을 누구의 돈이든지 상관없이 예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판례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연자가 실제로 예금 계약의 명의자가 아니라 출연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 명의자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출연자가 예금 채권의 채권자로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의사는 예금 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인정돼야 된다. 사실상 출연자가 예금 채권자가 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자체는 좀 극히 예외적인, 이제 아주 엄격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출연자가 예금 채권자가 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사례 문제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임치 계약을 정리하면서 선택형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